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참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아마 오늘 시황에서 가장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드디어 꼭지 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음봉 하나 떴는데 나스닥도 음봉인데 이거 꼭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도 꼭지 아닙니다. 아니, 뭔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스파이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꼭지 절대 아닙니다. 자,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가겠습니다. 전일 미국이 반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원찮게 반등했으니 우리 시장 좀 밀리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시가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죠. 또 갭상승 출발했고 5분 만에 선물로 411.1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3000포인트를 쉽게 넘었고, 그래서 콜옵션이 완전히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30분 동안 수렴을 한 다음에 드디어 아래로 밀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405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오후 1시 15분경 저점 한번 찍고 다시 종가고가 달리나 싶었는데, 개인 주식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꾸준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시장에서 개인들이 투기적으로 선물 매수한 것을 확 아래로 꺾었죠.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선물을 8,000원 매도를 하면서 이 선물 베이시스를 눌러놨는데, 1시 이후로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선물 매도를 슬슬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오후 2시부터는 개인이 선물 매수를 청산하면서 베이시스를 눌러놓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매도를 크게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내재 변동성은 시장인 댄스브루스로 콜옵션도 풋옵션도 엄청 증가를 했죠. 하루에 행사가를 3칸씩 옮겨 다니는데 이것도 하나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S&P 선물이 행사가 단위는 S&P 옵션이죠. 옵션이 행사가 단위는 10포인트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S&P가 1000도 안 되는 시절에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1000을 한번 깼었죠. 예. 하여튼 그전에는 1400 이랬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예. 1200, 1400 그랬었는데 참. 아무튼 이 하루에 1%가 올라야 10포인트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사가가 1% 넘어야 좀 옮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S&P가 3700, 하루에 1% 움직이면 37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가가 3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코스피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가 단위가 2.5포인트인데 1%만 움직여도 행사가가 최소 2개씩 움직이죠. 오늘 하루도 행사가가 3칸이나 날아다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에 레이쇼 스프레드를 짤 때 한 칸 레이쇼를 짜면 1대2로 크레딧이 간신히 나올까 말까 했죠. 그래서 한 칸 레이쇼 1대2는 델타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배가 게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칸 레이쇼 1대3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델타 게임이고, 그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한 칸 레이쇼가 아니라 이 세 칸 레이쇼도 1대2 크레딧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이 아니라 한 두세 칸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루에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만기가 7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S&P도 똑같아요. S&P는 지금 행사가를 5개 이상 띄워도 1대2 크레딧 레이쇼가 나와요. 옵션 매도자들이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시황 얘기하다가 너무 엉뚱한 얘기로 흘러들었는데요. 이 장중 추세 추종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이 있으면 지금 아주 신나게 돌리셔도 돼요. 이거 로직이 대충 만들어도 돼요. 이 변동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무렇게 만든 이 추세 추종 로직이 생각보다 돈이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신나게 돌리시고 내재 변동성이 한 15가 됐던 18이 됐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시스템 트레이딩 멈추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고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 그리고 포지션으로 숏 잡을 시장은 정말 아니란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합니다. 좀 더 코스피 시장 더 들여다보죠. 오전에 그 미국 조지아주 선거 이슈로 채권이 빠다리가 났죠. 이 나스닥은 빠지고 또 다우나 S&P 러셀 이런 거는 강세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스닥 하락세는 더욱더 커졌고요. 나스닥이 21선을 또 아래 돌파하니까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연기금 3,700억 주식 팔고 외국인도 주식 팔고 하는데 개인이 무려 1조 7천억 주식을 샀어요. 개인이 이렇게 주식을 사면 꼭집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역사가 그랬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개인이 주식을 산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한참 아래서부터 샀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동학개미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로빈훗이 있고요. 중국에는 지어차이 따꺼라고 있습니다. 그 부추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탐욕은 이렇게 쉽게 안 끝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이 합동으로 1조 7천억 주식 매도를 때렸는데 지수가 꼴라당 몇 포인트 빠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밀려서 끝났는데 뭐 야간 옵션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상승해서 또 시장 반전됐죠. 그래서 합성 선물이 3포인트 위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3,000포인트 공방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이상 저 아래 뭐 380 이하의 풋옵션들은 솔직히 그냥 열심히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로도 콜옵션 뭐 415 이상은 대충 크레딧만 나오게 해서 그 대신 한 4칸 띄워야 되겠네요. 크레딧 나오려면 3칸이나 4칸 정도 띄워야 되는데 대충 크레딧 레이쇼 짜갖고 만기까지 뭉개시면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양만큼은 수익을 챙겨줄 것 같아요. 물론 수량은 주의해야 됩니다. 크레딧 레이쇼 짰다고 해서 델타까지 먹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아, 위험해요. 어쨌든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양만큼은 콜 레이쇼가 돈을 줄 거고요. 풋옵션 매도는 그냥 380 이하는 그냥 줄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투자자들이 조지아주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어제 제가 국채 숏을 간만에 좀 큰 거 여러 장 후드려 팼는데 작년에 제가 계속 국채 숏을 쳤다가 스트레스도 제대로 받고 뭐 손실도 많이 났었죠. 근데 올해는 다르다고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웬걸 아시아 세션 초반에는 계속 국채가 또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여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국채 숏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 세션 초반에는 이미 선거 뭐 윤곽이 대충 나왔고 미국 장기 국채 숏, 나스닥 숏, 러셀 롱 이런 블루웨이브 그림이 형성됐습니다. 아, 제가 얼마 만에 국채 숏으로 이익이 났는지.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변동성이에요. 나스닥이 거의 2%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데 내재 변동성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S&P 변동성인 VIX가 죽는다는 것은 전체 시장이 어쨌든 이벤트 소멸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나스닥의 변동성인 VXX는 살아있긴 한데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어요. 그렇게 2%가 빠지는데도요. 그러면 시장이 이벤트를 다 반영한 거다. 지금 이 가격이. 그래서 추가로 리스크 오프를 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리스크 온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역시 유럽 세션에서는 시장이 계속 저점을 깨지 못하고 문기적되다가 유로존 서비스업 PMI 확정치 나오고 위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업 PMI가 잘 나왔냐? 아니에요. 잘 안 나왔어요. 대부분 컨센서스 대비 약간 못 미쳐 나왔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것을 주목하냐면 시장이 그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을 악재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재 나올 거 다 나왔네. 이제 뭐 블루웨이브도 다 반영됐네. 오케이, 우리는 달리자. 우리랑 블루웨이브는 뭔 상관이야 하고 위로 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이벤트로 인한 눌림이 나왔을 때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하면 좋은 눌림으로 여기고 매수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언젠가 악재 자꾸 터질 때마다 우리 시장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그 반발 매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숏으로 생각해볼까 말까 해야지 지금은 누가 봐도 강세장인데 왜 보초병을 들어갑니까? 자, 그렇게 유럽 세션이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또 체크해야 될 증시가 후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유로존에서는 가장 못난이 증시가 이 영국 증시라고 했었죠. 아, 그냥 뭐 제 기준으로는 이제는 위로 올라갈 일이 엄청나 보입니다. 솔직히 당분간 뭐 미국 증시 같은 거 안 바라보고 이 영국 FTSE 100 선물 이런 거 뭐 처음 매수하고 잊어먹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 3% 올랐어요. 근데 이거 이제 시작 같아 보입니다. 왜? 잘 보세요. 그 독일 증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유럽 증시는 코로나 직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영국 증시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국의 뭐 브렉시트 없죠. 이제는 다 끝났죠. 해소됐죠. 뭐 이제는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락다운 한다는 거? 아이, 감사합니다. 확진자 이제 점점 줄어들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응? 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다시 경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오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영란은행 그 베일리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했죠. 이 마이너스 금리가 도구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고 뭐예요? 후지 매수입니다, 매수. 예.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골드가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골드라는 상품이 인플레 해지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짬뽕돼 있어서 이게 어떤 때는 리스크 팩터로 쓸 수 있고 또 수급 이슈로도 움직이고 또 인플레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짬뽕돼 있어서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골드가 부러진 거는 처음에는 채권 가격 밀려서라기보다는 유럽 증시가 리스크 온으로 턴하기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 뒤로도 미국 세션에서도 강하게 리스크 온 분위기 나오면서 그래서 밀린 걸로 봐야 됩니다. 기름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면서 50불 안착하니 많으니 하다가 결국 텍사스 50불 넘겨서 끝났습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해보면 영국 증시가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 예쁜 싹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 올랐다고 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ETF를 찾아서라도 한번 영국 증시는 질러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통화시장은 계속 오르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옵션 만기라서 자꾸 상단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채권 시장이 지금 약간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미국 채권은 확실하게 부러졌는데 영국 채권은 다 그러니까 유럽 채권들은 다 반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아직은 통화시장에서 극적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계속 막 부러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당분간은 지그재그를 만들면서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막 넘어갈 때마다 이제는 어떤 달러 숏을 쳐야지 막 쫓아가서 달러 숏 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장 시작 전에 ADP 고용 보고서 발표됐는데 많이 나빠졌어요. 12만 3천 건 감소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나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스티뮬러스 체크도 줬고 블루웨이브도 됐으니까 2,000달러 다 채워줄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장 시작되고 나서 아주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마감하고도 계속 변동성 죽여가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있을 노이즈 두 가지 있었죠. 의회에서 바이든 당선 선포한 것과 FOMC 의사록 공개. 이 분위기 봐서는 저는 FOMC 의사록 공개 때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러면 그때 닥치고 매수하자. 그런 찬스로 생각했는데요. 새벽 2시경에 트럼프가 헛소리를 하죠. 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집결해 있는데 거기에서 We'll never concede 이런 개소리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헤드라인 찍히면서 뭐야 이거 했는데 그래도 시장 안 밀렸어요. 오케이, 더욱 가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그래, 이제 새벽 4시에 의사록 공개만 기다리자. 그때 밀리면 사야 되겠다. 근데 의사록 내용 다행히 별거 없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엉뚱한 뉴스가 나오죠.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했고 누가 총 한 방 맞았고 바이든 당선 의결 미루고 완전 난리법석 났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지수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수가 급락했다고 해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애당초 블루웨이브 트레이딩이 나온 거라면 빅테크는 끝까지 밀려 정상입니다. 워낙 그런데 장초반부터 이 바스켓으로 매수하려는 압력이 세다 보니까 빅테크가 생각보다 덜 밀렸죠. 그러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비트데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나서 오후장에는 매도가 먹힌 겁니다. 반면에 다우, S&P 이런 거 정말 무지하게 받쳐댔습니다. 금융주, 에너지, 굴뚝, 올드 IT 이런 거 밀리는데도 무지하게 받쳐댔어요. 러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리스크 지표들, 물론 이 빅스가 잠깐 또 마이너스 한 8%, 9%까지 빠진 거를 다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 위로 막 치고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마감까지 지수를 누르긴 했지만 또 시간 외에서 나스닥은 또 21선 아래 꼬리 크게 말고 올라가고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 중 하나 또 재밌게 볼 게 있는데요. 금융주 중에서 찰스 샵이 이젠 8.79% 폭등을 했어요. 그냥 8% 오른 게 대단하냐. 오늘 골드만도 5.4% 오르고
BOA 멸치 아니 그 BOA 멜린치 멸치가 아니고요. 또 그게 또 이제 6.25% 올랐는데 뭐 찰스샵 오른 거 뭐 8.79, 뭐 대단하냐 할 수 있는데요. 찰스샵은 대표적인 리테일 증권회사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채권 빠져서 금융주가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증시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다 대고 숏을 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시황을 점점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셔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트레이딩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인간 본능은 위험을 즐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증시가 오를 때 특히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오른다고 생각되면 자꾸 본능적으로 숏을 치고 싶어 합니다. 됐어. 이 정도만 하면 풋 사도 돼. 응? 이럴 때마다 키보드를 부셔가면서 응? 내가 풋옵션 사면 바보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승에서 갑자기 풋에 꽂혀갖고 뭐 무한 물타기하고 종가에 손절하고 그리고 이 상승장에서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머리를 박고 후회를 하게 돼요. 이게 다 제 루키 시절에 했었던 짓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롱을 외친 게 제법 꽤 됐어요. 물론 이젠 제가 롱을 아주 적극적으로 외친 건 아니고 그냥 푼만 사지 말자, 인버스 사지 말자 이것만 아주 제대로 외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닥치고 푼매도 하자 자꾸 외쳤죠. 이 푼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을 뭐 위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콜 매수가 이번에 제일 좋은 전략이었는데 이 옵션 매수는 물론 그러니까 시간 지나놓고 보면 콜 매수가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금 코스피 옵션 미결제 판때기를 보면요. 콜옵션 ATM 기준 1회가부터 10회까지 미결제 약정이 풋옵션이 1회가부터 10회가까지 미결제 약정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지가 해지를 부를 겁니다. 해지가 해지를 부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 매수는 내려간다 해도 언젠지 매도 미결제가 쌓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느 순간 콜옵션이 더 이상 못 오르고 갑자기 빠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수가 밀리냐? 절대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중에 좀 밀릴 수 있는데 풋옵션의 시세를 크게 줄 정도로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콜옵션도 맞게 자신있게 사기 힘든 게 물론 저 아래서 사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그분들이야 저 아래 미결제 약정의 상당수를 포함하겠죠? 근데 신규로 막 따라가서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풋옵션만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내려가면 풋옵션 대기 매도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뭐 월봉 볼린저 밴드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확 찢어놨으니까 반드시 반대편 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러 온다고 하는데 아유 여보세요. 이 월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승이 몇 달째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줘. 응? 시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와 버려요. 응? 절대로 코로나 시절 그때를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그냥. 저런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로 호도해갖고 이 곧버스 손절 못하게 하는 거 보면 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올해 이 채권 변동성이 커질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채권 거래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채권이 레인지 싸움이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채널을 그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 장기 채권은 어떤 채널을 만들면서 갈지 모르지만 한번 기조가 잡히면 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10년 국채가 1% 돌파했다고 이슈가 많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채권이 부러진다고 해서 매일 막 부러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갈지 한번 관찰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쉐린이 아들 피기는 그 구독자 4,000명 돌파할 때 다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